네, 오늘 이제 같이 공부할 내용은 제가 올려드린 PPT 중에 제 9장 매매계약 일반에 관한 내용입니다. 어, 예, 130페이지, 그 슬라이드 130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매매의 의의와 법적 성질에 관한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매매라는 거는 뭐 사실 이렇게 공부를 하지 않아도 대부분 뭐 아시잖아요. 매매다, 매매 계약이다, 이런 것들은 아시는데 이게 민법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민법 563조에 보시면 매매란 당사자 일방, 이제 매도인이죠. 이 재산권을 상대방, 즉 매수인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그 상대방, 즉 매수인은 또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다. 그래서 이제 효력이 생기는 것. 이런 것을 매매다, 매매 계약이다라고 민법에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요소는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매도인은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매수인은 그에 대해서 대가로 대금, 매매 대금을 지급하기로 서로 약정하는 것이 핵심적인 요소예요. 그래서 재산권은 우리 이제 부동산 매매 많이 생각하시니까 그냥 소유권을 넘겨주는 것을 이제 대표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사실 매매라는 것이 소유권만 매매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뭐 지상권이라든지 전세권 또는 임차권 또 매매가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채권을 사고 파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저작권이라든지 이런 지식재산권도 사고 팔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소유권은 아니지만 재산권이기 때문에 매매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주로 이제 부동산 매매 계약을 공부를 하니까 뭐 주로 이제 그 소유권을 넘겨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제 생각을 하시죠. 그리고 이제 반대로 매수인이 이에 대한 대가로 뭘 줘야 되는데 이때 대가는 반드시 금전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금전을 대가로 주는 것만 매매계약이다라고 우리가 정의를 해요. 그럼 경우에 따라서 금전 이외의 것을 줄 수도 있죠. 뭘 갖고 뭐 쌀을 준다거나 뭐 다른 걸 줄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그런 것은 우리가 민법상 매매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을 교환계약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민법 596조에 교환계약이라는 것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매매계약은 그 정의 자체가 돈을 주는 것, 대가로 금전, 즉 돈을 주는 것만 이제 매매계약으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부동산 매매계약이 뭐 당연히 중요한 이유들이 있죠. 뭐 개인이나 기업의 자산 형성에 굉장히 핵심적인 수단이고 또 일단 거래 금액이 크고 법률 관계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매매계약에 대한 기본적인 법적 지식들, 뭐 민법적인 지식들을 반드시 좀 알아두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매매의 의의와 법적 성질을 이어서 보시면요. 일단 법적 성질 부분은 앞에서 우리가 많이 공부를 했었던 내용입니다. 일단 매매계약이 대표적인 쌍무계약이죠. 쌍무계약이라는 것은 어떤 계약으로부터 당사자 쌍방 간에 서로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쌍무계약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얘기한 쌍무계약에서 공부했었던 우리 대표적인 그 계약의 형태가 매매계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매매계약이 이루어지면 매도인은 재산권을 이전할 의무가 생기고 매수인은 매매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인 쌍무계약이죠. 그리고 이런 매매계약과 같은 쌍무계약이 이제 성립하면 그에 대한 효과로서 우리가 두 가지를 앞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 동시이행의 항변권이고요. 그러니까 서로 간의 채무를 이행을 할때 공평의 원칙상 그냥 동시에 이행해라. 이런 뜻이죠. 누가 먼저 이행할 거 없이 그냥 동시에 이행하라. 이게 동시 이행의 항변권이었고요. 그다음에 유형부담의 문제도 있었죠. 그러니까는 당사자 쌍방에 책임 없는 사유로 이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 그럼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에 관한 문제가 유형부담의 문제였습니다. 이것도 역시 쌍무계약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편무계약이라고 해서 한쪽 당사자만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증여계약 같은 거죠. 그러니까 증여계약 같은 경우에는 동시행위항변권이나 위험부담의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매매계약과 같은 쌍무계약의 경우에만 동시행위항변권 그리고 위험부담의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고요. 또 하나 이제 계약의 형태 중에 유상계약과 무상계약으로 또 분류를 할 수가 있거든요. 유상계약은 뭐 어떤 걸 받고 거기에 대한 대가적인 의미가 있는 어떤 출연을 하는 계약을 유상이라고 하고 무상은 이제 증여계약처럼 아무런 대가 없이 그러니까 무상계약이라는 것은 대가 없이 공짜로 뭐 이런 뜻일 거예요. 그래서 유상계약과 무상계약으로 구분을 해볼 수 있는데 이 매매계약은 당연히 유상계약이죠. 증여 같은 것은 무상, 대가 없이 하는 것이고
매매 계약은 당연히 대가를 받고 재산권을 넘겨주는 것이기 때문에 유상계약에 해당합니다. 그럼 유상계약에 해당한다면 우리가 이제 나중에 공부하는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도인이 어떤 물건을 팔았는데 그 물건의 권리나 그 물건에 어떤 하자가 있다라고 하면 그걸 매도인이 책임져라 하는 것이 매도인의 담보 책임 규정입니다. 그래서 매매계약은 당연히 이걸 규정해 놓고 있고요. 그리고 매매계약 이외에도 여러 가지 유상의 계약들이 있잖아요. 뭐 임대차도 그렇고, 뭐 교환계약도 유상계약이죠. 대가를 받고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런 모든 유상계약에는 이 매도인의 담보 책임 규정이 준용이 됩니다. 똑같이 이제 대가 받고 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하자가 있으면 책임져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매매 계약은 이런 쌍무 계약이면서 동시에 유상 계약이고요. 또 동시에 낙성 계약이기도 합니다. 낙성 계약도 우리가 앞에서 공부를 했어요. 낙성 계약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당사자가 합의, 즉 의사 표시가 합치되면 별도의 어떤 일을 하지 않아도 그냥 의사 표시가 합의가 되면 성립하는 계약을 낙성 계약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매 계약은 대표적인 낙성 계약이에요. 뭐 매매 계약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계약은 낙성 계약입니다. 당사자들이 그냥 합의만 하면 성립해요. 여기서 매매 계약이 뭐 낙성 계약이기 때문에 뭐 굳이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준다거나 뭐 등기를 이전한다거나 뭐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서로 간에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 얼마에 어떤 물건을 사고 팔겠다라고 약속하면 그걸로 매매 계약이 성립하고 효력이 바로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낙성 계약이라고 하고요. 또 매매 계약은 불유식 계약이기도 합니다. 즉, 계약 성립에 특별한 방식이 요구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약서를 뭐 웬만하면 매매 계약을 할 때 계약서를 써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계약서를 쓰지 않고 구두로 즉 말로 합의하는 것도 얼마든지 유효한 계약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형식을 요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불효식 계약이라는 뜻은. 근데 이제 계약서를 쓰는 게 좋다라는 이유는 보통 이제 다툼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과연 계약이 성립했는지 또 계약이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으로 계약을 했는지에 대해서 나중에 분쟁이나 다툼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왕이면 계약서로 쓰는 것이 좋다라는 뜻이지 그게 아니라 뭐 그와 상관없이 일단 말로써 한 합의도 명확하게 합의가 됐다라면 똑같이 계약으로서 유효하게 효력을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부동산 매매는 조금 특수한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특별법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부동산 등기법에 보면은 등기를 신청할 때 매매 계약서 같은 걸 첨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상 거래를 뭐 신고를 하잖아요. 뭐 실거래 신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때도 이제 계약서 같은 것들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별법에 따라서 사실상 부동산 매매는 서면으로 계약하는 것이 사실상 이제 일종의 강제된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건 특별법상의 그런 규정 때문인 것이고 우리가 민법상으로는 그와 상관없이 매매 계약은 구두로도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고 그래서 만약에 서면으로 쓰지 않았다. 그러면은 뭐 등기를 하거나 뭐 거래 신고를 할 때 좀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법상 매매 계약의 효력은 똑같이 발생합니다. 구두로 했다 하더라도 불효식 계약이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에 매매계약의 성립과 효력을 보면요. 일단 매매계약 성립, 이것도 앞에서 우리가 사실 공부를 했었던 내용들이에요. 반복되는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매매계약 성립 요건은 첫 번째로 이제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 의사와 매도인이 내 재산권을 이제 상대방 매수인에게 이전하겠다라는 의사 표시를 하고 매수인은 그에 대해서 상응해서 매매 대금을 지급하겠다. 이런 양자 간의 의사가 합치가 되면 합의가 되면 성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낙성계약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때 합의가 어, 양자 간의 의사가 합치가 돼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매도인은 내 물건을 뭐 1억 원에 팔겠다라고 하는데 매수인은 5천만 원에 사겠다. 이렇게 하면 합치가 안 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매매 계약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뭐 매도인은 내 물건 중에 뭐 1-1번지 토지를 팔겠다라고 하는데 매수인은 1-2번지 토지를 사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또 합치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주관적, 객관적으로 이게 양자 간의 의사표시가 합치가 되었을 때, 매매 계약이 성립하는 것이고, 그런 합의 이외에 뭐 추가적인 뭐 계약금을 준다거나, 뭐 등기를 뭐 이전해 준다거나, 이런 요소는 필요 없다는 거잖아요. 매매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면 계약서 작성은 성립 요건이 아니라고 나오죠.
그렇지만 추후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뭐 일반적으로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럴 때 이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어떤 합의를 할 때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얼마를 뭐 대가로 매매 대금으로 지급하겠다거나 구체적으로 어떤 부동산, 어떤 목적물을 사고 팔겠다거나 또 매매 대금도 이걸 언제 어떤 방법으로 대금을 지급한다거나 뭐 소유권 이전을 언제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이제 기재가 되고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야 이제 계약이 성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하고 조금 이제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이 가계약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가계약이라는 것은 우리 법상으로는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계약이라는 것이 임시로 한다는 계약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법적으로는 가계약이라는 용어를 쓰진 않고요. 근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가계약 이렇게 많이 하죠. 그래서 이것도 좀 봐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됐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게 과연 계약이 성립했는지 아닌지에 대한 다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런 경우죠. 뭐 예를 들어서 매도인이랑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뭐 집값이 갑자기 급등한다. 이러면 매도인 입장에서는 막 이렇게 주장을 하겠죠. 나는 실제로 계약을 한 게 아니라 그냥 한번 그냥 교섭만 해봤을 뿐 실제 계약은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뭐 가계약을 했을 뿐이다. 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거든요. 그럼 이랬을 때 이제 법원으로 갔을 때 그럼 과연 이게 진짜 계약이 이루어진 건지 아닌 건지. 그러니까 명확하게 계약서 쓰고 뭐 아주 꼼꼼하게 쓰고 했으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겠죠. 근데 보통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뭐 대략적으로 이제 계약을 하고 뭐 의사표시가 서로 오고 가고 뭐 간단하게 계약서를 쓴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과연 구체적으로 계약이 성립했는지에 관해서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법원의 판단은 이게 명칭을 뭐 가계약을 했냐 이거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가계약이라는 표현 자체가 법적인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명칭을 가계약으로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과연 중요한 사항들, 즉 어떤 목적물에 대해서 얼마만큼 돈을 지불할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합의가 있었는지에 따라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합의가 있었다 그러면 명칭과 상관없이 그냥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뭐 단순한 협의 단계에 불과하거나 뭐 중요 사항에 대해서 아직 정하지 않았다. 이런 경우에는 뭐 명칭이 어쨌든 상관없이 계약은 아직 불성립한 것으로 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가계약에 관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보통 이럴 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계약금을 줬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구체적인 계약이 성립했다라고 볼 여지가 상당히 있겠죠. 그래서 그런 종합적인 것을 고려해서 이 구체적인 계약이 성립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매매 계약이 성립하면 그에 따라서 효력을 발생하죠. 그럼 매매 계약의 효력이라면은 뭐 가장 중요한 효력은 쌍무 계약이니까 쌍방 간에 채권 채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일단 매도인의 채권 채무, 일단 매도인의 채무부터 보면요. 일단 재산권을 이전할 의무가 생기죠. 그러니까 매매 계약이 체결되면 매도인은 자신의 소유권이든 어떤 재산권, 팔기로 한 그 권리를 상대방 매수인에게 이전할 의무가 생기고 이게 가장 주된 채무입니다. 그래서 소유권, 뭐 부동산이라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되고 그에 필요한 서류도 제공해야 되고 이런 의무가 생겨요. 그리고 여기에 더 나아가서 이제 민법 총칙 그 앞에서 이제 보시면 민법 100조에 종물과 종된 권리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주된 물건을 팔았을 때 종물 또는 종된 권리도 함께 이전하는 것으로 본다. 이게 이제 민법 100조에 나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부동산이라고 하면 건물의 대지 사용권 같은 것들이 이제 종된 권리예요.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토지와 건물이 있으면 우리 법상으로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법적인 부동산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인식을 하기에 그냥 땅 위에 건물이 있으면 그냥 같은 사람이 소유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물론 이제 그게 뭐 대부분이 그렇겠지만 사실 안 그런 경우도 있어요.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를 수도 있고 뭐 같다 하더라도 거기 각각 설정된 권리의 내용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뭐 담보를 토지만 잡고 건물은 안 잡거나 뭐 건물만 담보 잡고 토지는 안 잡거나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뭐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이런 걸 거래할 때는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가 별도로 있잖아요. 그래서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를 각각 별도로 잘 확인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도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데
그래서 거래를 할 때도 토지 건물을 같이 팔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건물만 팔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어, B라는 사람한테 건물을 팔았습니다. A가 토지와 건물을 같이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B라는 사람한테 이 중에서 건물만, 예를 들어서 뭐 1억 원에 팔았습니다. 그럼 B는 이 건물을 샀으니까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이제 이전을 받겠죠. 뭐 1억 원을 주고 건물 소유권 이전 받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건물을 B가 소유하더라도 문제는 A라는 사람, 남의 땅 위에 건물이 이제 들어선 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남의 땅을 밟고 아무런 권리 없이 건물을 소유할 수는 없어요. 그럼 이 대지, 땅에 대한 사용권이 필요하겠죠. 근데 이 사용권은 예를 들어서 A가 이거를 팔 때 둘 사이에 합의하기에 이 땅에 대한 사용권은 뭐 어떻게 한다. 뭐 땅에 대한 사용권은 뭐 별도로 사고 판다. 이렇게 정했으면 그거 정한 대로 갑니다. 당연히 계약자의 원칙, 사적 자체의 원칙에 따라서 당사자가 정하면 정한 대로 해결이 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A와 B가 그냥 1억 원에 이 건물만 사고 팔기로 했다. 라고 그렇게 매매 계약을 하고 소유권 등기를 넘겨받았다. 라고 하면 이제 B 입장에서는 이렇게 주장을 하겠죠. 매수인 입장에서는 나는 건물만 산 게 아니라, 1억 원에 건물만 산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한 대지 사용권도 같이 산 거니까, 이게 뭐 지상권이라든지, 뭐 아니면 뭐 임차권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같이 넘겨야 된다. 1억 원의 범위 내에서 넘겨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겠죠. 근데 이제 매도인 입장에서는, 나는 건물만 판 거지, 이 대지 사용권까지 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네가 대지 사용권까지 가져가려면 돈을 더 내야 된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할 거예요. 그럼 이게 누구 말이 맞냐? 여기서 이제 보듯이 이 경우에는 매수인 말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르게 정한 바가 아니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주된 권리잖아요. 그러니까 주된 권리를 샀으면 종된 권리도 같이 산 것을 본다. 그러니까 매매대금 1억 원에 종된 권리까지 같이 넘길 의무가 이 매도인에게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런 경우에 뭐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라든지 뭐 이런 게 성립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주된 권리를 팔면 종된 권리, 종물도 같이 판 것으로 본다라는 게 이제 민법 100조 2항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비록 이런 경우에 건물만 팔았지만 매도인은 건물만 팔았지만 그 건물에 대한 대지 사용권까지 함께 이전하는 채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그렇게 채무를 이행을 해야 되고, 뭐 건물 사용권을 뭐 넘겨주기 위해서 뭐 추가로 돈을 더 달라 이렇게 할 수는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런 것도 있어요.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가압류, 전세권 이런 것들을 제한 물건이라고 하잖아요. 담보 잡고 뭐 저당권 설정해 줬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럼 이거를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예를 들어 땅이 있어요. A가 이제 토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토지에 A가 뭐 1억 원을 빌리고 여기다 저당권을 설정을 했어요. 근데 이제 B라는 사람한테 이 토지를 팔았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5억 원의 이 땅을 매매를 했어요. 그럼 이때 이제 이때 매도인 A가 이 저당권 1억 원을 얘가 자기 돈으로 갚고 저당권을 말소해준 깨끗한 상태에서 5억 원 받고 B한테 소유권을 넘겨줘야 되느냐? 아니면 그냥 이 저당권 있는 그 채로 소유권을 이전하면 되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다 지금 공부하는 내용이 다 똑같아요. 당사자들이 미리 정해놨으면 상관이 없어요. 이걸 정해놓을 때 A가 5억 원에 팔 때 거기 뭐 특약으로 저당권은 그대로 뭐 떠안는다거나 아니면 저당권은 매도인이 말소해 준다거나 뭐 이렇게 특약을 했으면 뭐 그거대로 이제 하게 되는데 여기서 모든 전제는 그런 게 없을 때 그냥 자기들끼리 그냥 매매 계약만 체결했을 때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판례는 특약이 없는 한 저당권을 말소해 준 상태에서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야 된다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깨끗한 상태에서, 완전한 상태에서 소유권을 이전해 줘야 된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럴 수가 있어요. 매도인이, 이걸 파는데,
원래 시세는 6억 원 정도 돼요. 시세는 6억 원 정도 되는데, 아니, 그냥 내가 이 저당권, 매수인에게 이제 저당권 담보 1억 원까지 그냥 떠넘긴다는 생각으로 그냥 1억 원 깎아주고 5억 원에 팔 수도 있겠죠. 만약에 그렇다라면은, 만약 그런 의도가 명확하다라면 매도인은 그걸 명확하게 썼었어야 되죠. 근데 만약에 그걸 그렇게 쓰지 않고 그냥 5억 원에 팔면서 당연히 저당권도 넘어가겠지라고 생각을 하면 이게 잘못된, 그러니까 손해를 볼 수 있겠죠. 설령 그렇게 속으로 생각했다 하더라도 5억 원에 팔았으면 이 저당권까지 A가 말소를 해서 결국 빚을 갚아야 되죠. 1억 원을 갚고 저당권을 말소해 준 다음에 깨끗한 완전한 상태로 B한테 이전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판례들이 이제 뭐 이제 생각해도 중요하죠. 중요한 게 우리가 일상에서 거래해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분쟁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런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특약으로 쓰는 거예요. 그냥 지금 말씀드렸듯이 특약을 뭐 꼼꼼하게 했으면 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만약에 그럼 특약을 하지 않았을 때 그럼 특약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매수인은 오히려 좋은 거죠. 내가 싸게 샀는데 저당권, 그러니까 피담보채권까지 내가 넘겨받지 않고 싸게 살 수 있었으니까 매수인은 뭐 좋은 거라고 할 수 있지만 매도인은 불측의 이제 손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만약에 제한물권, 그런 등기 이런 것들이 있다라면 매도인은 이런 등기까지 말소해서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전제가 특약 같은 것이 없는 한.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재산권을 이전한다라고 했을 때, 뭐 소유권 등기만 이전해주면 되냐? 또 그렇지 않죠. 목적물도 인도를 해줘야 되겠죠. 내가 뭐 매매 계약을 했다고 해서 내가 소유권 등기 이전해주고 매도인이 계속 여기 점유는 계속하고 있고 안 나가고 있다. 이러면 또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약정한 상태로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할 의무까지도 이제 매도인이 이제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뭐 이거는 그러니까 매매 계약만 체결하고 굳이 뭐 인도한다 뭐 이런 거를 뭐 계약을 안 했다 하더라도 당연히 매도인에게는 재산권 이전 의무뿐만이 아니라 목적물 인도 의무까지도 같이 이제 부담하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과실 수취권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민법 587조 전단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과실이라는 게 이제 법적으로 민법에 나오면 두 가지 종류의 과실이 있습니다. 그 천연 과실이라는 것이 있고 법정 과실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천연 과실은 뭐 사과나무에 사과 열리는 뭐 그런 것들이 천연 과실이죠. 근데 법정 과실은 예를 들어서 원금이 있으면 거기에 이자가 붙잖아요. 그런 것들을 법정 과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택이나 토지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가 생기죠. 그런 것들이 법정 과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내용은 뭐냐면 매매 계약을 체결했으면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이제 소유권을 이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과나무를 팔았으면 사과나무의 소유권을 이전을 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에 열린 사과의 소유권은 그럼 누가 갖느냐? 매도인이 갖느냐? 매수인이 갖느냐? 요게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587조 전단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매매 계약이 있은 후에도 아직 그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 인도하지 않은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 뭐 아직 사과나무를 인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열린 사과라든지 아직 토지를 매매를 했는데 아직 토지를 인도하지 않았는데 그 임대료가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하면 인도하기 전에는 그 과실은 매도인 거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매도인 거고 매수인이 아니라 매도인 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판례는 이렇게 판례가 되어 있어요. 법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다만 매수인이 매매 대금을 완납한 후에는 아직 목적물 인도하기 전이더라 하더라도 매수인이 자기가 매매 대금을 다 완납했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는 과실에 대한 수취권도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이 이제 공평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목적물의 인도를 기준으로 과실 수취권이 매도인에게 있냐, 매수인에게 있냐가 갈라지지만 매수인이 매매 대금을 완납한 후에는 인도하기 전이라도 과실 수취권은 매수인에게 이전된다라는 것이 판례이고요. 그다음에 담보 책임을 부담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리나 물건에 하자가 있다 그러면 판 사람이 책임져라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건 뒤에 11장에서 자세히 볼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매수인 쪽에 주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수인은 당연히 매매 대금을 지급을 해야 되겠죠. 약정된 매매 대금을 정해진 시기나 장소에서 이제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당연히 기한이 있으면 기한 네, 이제 지급을 해야 될 의무가 있죠. 근데 만약에 그런 특약이 없다. 뭐 언제 뭐 등기 이전하고 언제 매매대금 지급하고 이런 약정 기한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 항상 말씀드리듯이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시이행 관계라는 것은 특약이 없는 것을 전제로 해요. 당연히 당사자들이 너는 먼저 주고 난 나중에 줄게 이렇게 뭐 약속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없을 때는 이제 동시이행 흥정권이 있다라는 그런 뜻이고요. 그다음에 장소도 이제 예전에는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는 예전에 예를 들어서 돈을 갚을 때 이거를 어디 가서 갚아야 되냐, 어느 장소에서 갚아야 되느냐, 뭐 이런 것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민법에 이렇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참채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갚을 때, 채무를 이행할 때는 그 상대방 채권자의 현 주소에 가서 돈을 줘야 된다라는 거죠. 현 주소에 찾아가서 현금으로, 뭐 수표로 이렇게 돈을 주는 것이 대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다. 이런 것인데 이게 현대사회에 와서는 조금 이게 의미가 많이 퇴색을 했죠. 왜냐면 뭐 계좌 이체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지 뭐 돈을 싸들고 와서 뭐 갖다 주고 이런 식이 없잖아요. 근데 어쨌든 민법은 우리 이제 뭐 해방 이후에 이 민법 전에 이 구조 자체가 바뀌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몇십 년 된 법이기 때문에 당연히 옛날 방식으로 원칙은 이제 지참채무를 원칙으로 한다라고 이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렇게 동시이행, 부동산 매매의 경우 동시이행할 때는 보통 이제 법무사 사무실에서 뭐 등기서류 교부를 하잖아요. 그럴 때는 그때 같이 이제 대금을 지급하는 식으로 뭐 하고요. 뭐 당연히 요즘은 뭐 계좌이체나 이런 식으로 하니까 뭐 특별히 이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매매대금의 이자를 지급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근데 원칙적으로는 매매대금의 이자를 지급할 필요는 없죠. 그렇지만은 이제 만약에 상대방이 매도인이 목적물을 인도를 했다라고 하면 인도를 받은 날부터는 매매대금의 이자를 이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인도 후에 과실수취권이 매수인에게 귀속되는 라고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형평상 그러니까 목적물 인도하면 과실은 매수인 몫이고 대신에 이제 매수인이 대금을 아직 안 냈다라고 하면 이자는 또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이자는 납부해야 된다, 지급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형평을 따져서 생각을 해보면 뭐 당연히 그렇겠구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매수인의 목적물 수령 의무, 뭐 이런 것도 이제 인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매수인이 목적물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받을 의무가 있느냐. 네, 있다라고 보통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채권자 지체, 뭐 수령 지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위험 부담, 이런 거 공부를 할 때, 어, 예를 들어서 채권자 지체, 즉, 채무자가 이행을 했는데, 채권자가 이 수령을 지체하는 동안에 당사자 쌍방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한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그때 이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결국 채권자에게 수령 의무, 목적물을 받을 의무, 매수인이 목적물을 받을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그런 규정들이었습니다. 채권자 위험 부담 공부할 때 우리가 나왔었던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당연히 동시행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재산권 이전 의무와 매수인의 매매대금 지급 의무는 동시행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방은 상대방이 이행할 때까지 자기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동시이행 상변권이라고 하죠. 그리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권 이전뿐만 아니라 목적물 인도 의무도 동시행 관계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까 우리가 본 게 뭐였죠? 뭐 저당권이나 가압류 이런 등기가 있다라고 하면 그런 등기까지 말소할 의무까지도 동시행 관계에 있어요. 즉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 의무, 그리고 목적물 인도 의무, 또 그리고 이런 저당권이나 가압류 등기를 말소할 의무, 이 전체와 매수인의 대금 지급 의무가 동시행 관계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도 다 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목적물도 인도를 했어요. 근데 아직 저당권 등기를 말소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때 매수인이 동시에 항변권을 주장하면서 난 아직 대금 못 주겠다라고 할 수 있다는 뜻이죠. 뜻이죠. 왜냐하면은 재산권 이전 의무와 목적물 인도 의무
동시행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저당권이나 가압류 등기까지 말소해줘야 될 의무가 와도 매매대금 지급 의무가 동시행 관계에 있기 때문에 내가 대금 지급 전에 아무리 소유권 이전 받았다 하더라도 아직 가압류 등기가 말소가 안 됐다 그러면 매매대금 지급을 동시 이행 항변권을 주장하면서 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그 계약서에 꼼꼼히 써놓으면 뭐 그런 게 특별히 문제는 되진 않죠. 언제 뭐 지급하고 언제 뭐 동시행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를 먼저 의무를 이행한다거나 뭐 예를 들어서 계약할 때 저당권 가압류는 뭐 언제까지 먼저 말소해라 뭐 이렇게 써놓을 수도 있거든요. 뭐 그럼 그거에 따라서 이제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타인 권리의 매매가 있습니다. 타인 권리의 매매 이게 민법 569조에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569조 읽어보시면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해야 한다. 이 표현 자체가 타인 권리의 매매가 유효하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거죠. 내가 어떤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데 나랑 전혀 상관없는 A와 B라는 사람이 내 부동산을 사고 팔겠다고 자기들끼리 계약을 체결해요. 그러면은 내가 생각했을 때 이게 말이 되나? 왜 내 거를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들끼리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하지? 이거는 무효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 본 것처럼 유효하고 그러한 계약도 유효하고 그에 따라서 그러한 계약을 한 타인 권리 매매를 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는 권리와 의무가 생깁니다. 여기 본 것처럼 그 매도인은 자기 게 아닌 걸 팔았잖아요. 그러니까는 나한테서 그 소유자인 나한테서 권리를 이전받았다가 매수인에게 이전해줄 그런 의무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런 채권 채무가 생긴다는 것 자체가 계약이 유효하다라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니까 계약이 무효라는 것은 어떠한 권리 의무가 생기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타인 관리 매매가 유효하다는 것이 이게 사실 우리는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금융시장에 보시면 요즘에 뭐 주식 투자도 하시지만 뭐 선물 옵션 뭐 이런 거 거래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사실 선물 옵션 거래라는 개념 자체가 딱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것을 파는 계약. 뭐 공매도도 마찬가지죠.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것을 먼저 팔겠다라고 계약을 체결하는 거죠. 그게 만약에 이 계약이 이런 식의 계약이 다 무효다라고 하면 그런 식의 금융시장, 금융상품이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타인 권리 매매는 당연히 유효한 것이고 이게 부동산에 적용해도 당연히 유효한 것입니다. 그래서 매매 계약 자체는 유효하게 성립한다. 그래서 유효하기 때문에 매도인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 내용에 따라 그 권리를 적법하게 취득해서 매수인에게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럼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한다. 나한테서, 원소유주한테서 소유권을 잘 이전받아서 넘겨주면 되는데, 안 팔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이행불능이 됩니다. 그럼 매도인이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앞에서 본 우리 채무불이행 책임이죠, 결국. 매도인이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걸 못한 거잖아요. 자신의 고의나 과실로 못한 것이기 때문에 채무불이행 책임, 이행불능 책임을 이제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더 나아가서 민법 570조에서는 매도인의 담보 책임 규정을 또, 매도인의 담보 책임을 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담보 책임 규정이요. 그래서 사례 여기를 보시면요. 갑이 아직 자기 소유가 아닌 토지를 병에게, 즉, 을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갑과 병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때 이 계약은 이제 유효하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갑은 을로부터 토지를 취득하여 병에게 이전할 의무를 지고, 만약 이전하지 못하면 뭐 이런 담보 책임 등을 이제 져야 된다라는 것인데, 그 매도인의 담보 책임 570조에 보면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매수인 쪽에서 계약을 해지하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때 두 가지 경우로 나눕니다. 그러니까는 악의의 매수인, 즉 알고 있었다. 이게 남의 거를 파는 거를 알고도 샀었던 이런 악의의 매수인은 해제는 할 수 있지만 이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도록 그렇게 규정을 해놓고 있어요. 반면 선의 매수인, 나는 이게 남의 거 파는지 모르고 내가 모르고 샀다. 그런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도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르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 지금 뭐 나중에 뭐 기말고사를 보시거나 하셔도 그냥 오픈북 시험이니까 뭐 이런 걸 일일이 이제 외우거나 할 필요는 없으니까 뭐 부담이 없는데 중개사 시험에서는 이건 암기를 하고 시험을 이제 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좀 암기할 내용들이 좀 많죠. 이런 부분들. 근데 사실 이게 뭐 규정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이지 뭐 어떤 뭐 대단히 논리적인 이론이 있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뭐 중개사 시험 보실 때는 아마 뭐 앞글자를 따거나 뭐 어떻게 해서 그냥 암기하는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암기를 하시는 건데 어쨌든 이제 법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타인 권리 매매의 경우에 악의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은 해지할 수 있지만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고 허위의 매수인은 계약 해지와 손해배상을 다 청구할 수 있다라고 570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매매계약의 이제 비용 부담에 관해서 566조의 규정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매매계약에 관해서 어떤 비용이 들 수가 있죠. 그랬을 때 매매를 체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쌍방이 균분하여 분담한다. 그러니까 절반씩 분담한다. 이런 뜻이에요. 물론 이것도 이제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임의 규정입니다. 그래서 특약으로 달리 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알아서 뭐 정하면 그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만약에 특별히 매매 계약에 대해서 정한 바가 없다, 매매 계약 비용에 대해서 정한 바가 없다 그러면 둘이 그냥 반씩 부담해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매매 계약에 들어가는 비용이 어떤 것들이냐 하면 뭐 계약서 작성 비용이라든지 뭐 측량 비용, 감정평가 비용, 목적물 검사 비용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매매계약 체결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보고요. 이거는 반씩 부담하라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여기 나온 것처럼 등기 비용,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비용 이런 것들은 통상 이제 매수인이 부담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말소 등기, 아까 얘기한 뭐 저당권이나 가압류 이런 것들이 돼 있을 때는 말소를 해서 이전을 해줘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매도인이 이제 부담하는 것이 보통의 관행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반반씩 부담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566조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재산세 이런 것들 또 계약 비용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6월 1일 기준으로 뭐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나 6월 1일 기준으로 납부 의무자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재산세 고지서 나오면 그 사람이 내는 거지. 이걸 재산세가 그 해 재산세가 나오면 매도인 매수인이 이걸 반씩 부담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개수수료도 마찬가지죠. 중개수수료도 계약 비용이 아니고요. 그래서 매도인이나 매수인이나 각자 중개 의뢰를 했겠죠. 그리고 각자 뭐 중개 수수료 알아서 각자 내면 되지. 이거를 합쳐갖고 반씩 분담하자.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실제 부동산 거래에서는 대부분 이런 거를 명시적으로 약정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대부분 약정을 할 텐데, 만약에 명시적 약정이 없다라면 이제 위에 본 것처럼 이제 균분하는 식으로 분담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9장 내용까지 살펴봤고요. 잠시 쉬었다가 이제 계약금 계약 10장부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